안녕하세요. 플래닛 팟캐스트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 혹시 거대한 테이블 위에 무려 14조 원이라는 돈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와, 14조 원이면 이거 뭐 웬만한 중소국가의 1년 전체 예산이랑 맞먹는 진짜 엄청난 규모잖아요. 맞아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큰 금액이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테이블 주변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건설사 거인들이 다 앉아 있다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그 거인들이 이 거대한 파이를 차지하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거인들이 갑자기 서로 눈치를 싹 보더니 싸우기는커녕 조용히 자리를 양보하고요.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아예 그 싸움판 자체를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약간 기묘한 평화가 그 14조 원짜리 테이블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을 통해 파헤쳐볼 자료들의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 4구역, 5구역 시공사 입찰 현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재건축이라고 하면 막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 엄청 크게 나부끼고 건설사 직원들이 아침 출근길에 나와서 인사하고 전단지 돌리는 그런 되게 치열한 전쟁터를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동네 잔치 같기도 하고 전쟁터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압구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런 일반적인 상식의 궤도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14조 원짜리 거대한 프로젝트의 타이머가 대체 왜 하필 5월이라는 특정 시기에 미친 듯이 맞춰져 있는지 그걸 알아볼 겁니다. 네,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전략이 왜 치열한 싸움 대신 침묵이나 선택적 올인으로 훅 바뀌었는지도 완벽하게 해독해 봐야겠죠? 맞습니다. 일단 이 초대형 무대 장막을 걷기 전에 숫자의 규모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이 판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단서를 찾을 수 있거든요. 오늘 다루는 압구정 전체 재건축 사업비가 14조 원 이상입니다. 14조 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거기다 오늘 집중적으로 해부해볼 3구역, 4구역, 5구역 딱 이 세 곳의 순수 공사비만 합쳐도 9조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와, 세 곳만 9조 원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건설업계, 아니 뭐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모든 시선이 지금 압구정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9조 원이라니 정말 현실 감각이 확 사라지는 숫자네요. 근데 제가 이 자료들의 타임라인을 쭉 훑어보다가 굉장히 독특한 패턴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패턴이죠? 거의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일정이 몰려 있더라고요. 시공사 선정총회가 5월 말에 막 릴레이 달리기 하듯 촘촘하게 잡혀 있습니다. 아, 날짜가 다다다닥 붙어 있죠. 네. 구체적으로 보면 4구역이 5월 23일, 3구역이 25일, 그리고 5구역이 30일입니다. 아니 불과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그 구조만 규모의 시공권 주인이 도장 찍듯이 다 정해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9조 원짜리 계약을 무슨 군사작전화도 이렇게 5월에 밀어붙이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바로 달력입니다. 5월 말이라는 시점에 바로 다음 달, 그러니까 6월에 무슨 일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 속도전의 퍼즐이 딱 맞춰지거든요. 6월이요? 아, 설마 선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6월 지방선거죠. 지방선거난 아파트 재건축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나요? 사실상 절대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정비사업, 특히 압구정처럼 규모가 크고 한강변 스카이라인이라는 서울의 상징성을 완전히 뒤바꾸는 재건축은 정책이 수익성을 결정짓는다고 봐야 하거든요. 아, 정책이요? 네, 지금 압구정 단지들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적용받고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공공성을 좀 띠는 설계를 수용하는 대신에 인허가 절차를 초고속으로 진행해 주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잠깐 짧게 짚고 넘어가 보죠. 그리고 층수를 대폭 높여주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층수를 높여서 세대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면 그 남는 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 있죠. 아, 그 수익으로 기존 조합원들 건축비를 확 깎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마법의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6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의회 구성이 바뀌면서 정책 기조가 확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주던 인센티브가 너무 과도하다. 층수 다시 낮춰라. 규제 다시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판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맞아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조합 입장에서는 수천억, 아니 수조 원의 기대 수익이 그대로 공중으로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손실 리스크죠. 와,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 선거라는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외부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서둘러서 가장 확실한 권리를 준 시공사를 선정해버리는 겁니다. 사업의 확정성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히려는 속셈인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 상황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한 장면이 딱 떠오릅니다. 어떤 장면이죠? 마치 집주인이 바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새 집주인이 오면 전세 계약 조건이 막 깐깐해지거나 보증금을 2배로 올려달라고 할 게 뻔하니까 기존에 좋은 조건일 때 서둘러 도장을 팍 찍고 싶어하는 세입자들의 그 다급한 마음. 그거랑 완벽하게 똑같네요. 정말 절묘한 비유네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달콤한 혜택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올려져 있는 느낌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비유를 조금 더 확장해보면 단순히 도장을 찍는 걸 넘어서 가장 힘센 보증인을 세우는 과정이기도 해요. 보증인요? 네. 정책이라는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대형 건설사라는 엄청 든든한 파트너와 법적인 계약을 맞춰버리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시에서 딴지를 걸더라도 방어가 가능하니까요. 아, 우리는 이미 현행법과 규정에 맞춰서 적법하게 대규모 계약 맺었다.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막을 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외부적인 리스크, 즉 선거라는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압구정 조합들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는 건 이제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자, 그럼 방향을 좀 돌려서 이 14조 원짜리 잔치상에 초대받은 기업들 상황을 볼까요? 네. 건설사들 내부를 들여다봐야죠. 오프닝에서 제가 거인들이 싸우지 않고 자리를 뜬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3구역이랑 4구역 자료를 보면 진짜 의아한 현상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단독 입찰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3구역과 4구역 분위기는 대형 건설사들의 무혈 입성, 그러니까 경쟁자가 아예 없는 단독 입찰로 굳어지고 있어요. 3구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3구역이 규모가 제일 크죠. 맞아요. 압구정 지구 단위 계획 중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추정 공사비만 무려 5조 5,610억 원이에요. 5조 5천억이요. 세상에. 기존 3,934세대에서 5,175세대로 탈바꿈하는 그야말로 미니 신도시 하나를 한강변에 세우는 초거대 프로젝트인데 여기가 지금 현대건설의 단독 수주가 매우 유력합니다. 스케일이 진짜 상상도 안 가는데 재미있는 건 현대건설이 앞서 진행된 2구역도 시공권을 이미 따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현대건설의 전략은 아주 노골적이고 뚜렷해요. 이미 수주한 2구역이랑 지금 이야기하는 가장 큰 3구역을 묶어서 이 일대 전체를 압구정 현대의 정통성을 잇는 거대한 랜드마크 브랜드 타운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 아예 타운을 조성하겠다. 네, 그래서 공일 들이는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의 최고급 인테리어 그룹인 HBA의 글로벌 디자인 총괄 리더 켄 스미스를 직접 한국으로 불렀어요. 와, 켄 스미스요? 그분 전 세계 최고급 럭셔리 호텔이나 리조트 디자인 전담하시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분을 모셔와서 단지를 함께 걸으면서 설계를 구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한강변에 5,000세대짜리 7성급 호텔을 지어주겠다는 거네요. 그럼 4구역은 어떤가요? 여기도 최고 69층에 공사비 2조 원이 넘는 규모잖아요. 4구역은 삼성물산의 단독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지점이 따로 있어요. 뭔데요? 본래 이 4구역 현장 설명회에 현대건설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대건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4구역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을 하며 발을 빼버렸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2구역, 3구역 다 먹고 압구정 전체를 현대타운으로 만들 야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2조 원짜리 4구역을 그냥 쿨하게 포기했다고요? 네, 덕분에 삼성물산은 그 어떤 경쟁자도 없이 아주 여유롭게 입찰을 준비 중입니다. 물론 삼성물산도 대충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직원 200여 명을 이 구역에 파견하고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와 협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 애플 신사옥 애플파크 설계한 그 유명한 곳 맞죠? 네, 맞습니다. 삼성물산 역시 이 구역을 미래지향적인 하이테크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솔직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님이시다면 저처럼 강한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네, 어떤 의구심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압구정 재건축은 건설사들한테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중에서도 최상급이잖아요.
대한민국 최고 부촌에 자기네 브랜드를 꽂아 넣는 엄청난 상징성도 있고요. 그렇죠. 누구나 탐내는 자리죠. 그러면 피 터지게 경쟁이 붙어서 서로 막 우리가 공사비 더 깎아줄게, 우리가 더 좋은 이탈리아산 대리석 깔아줄게 이러면서 어필해야 정상 아닌가.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왜 이 14조 원짜리 판에서 굴지의 기업들이 안 싸우고 스르륵 물러나서 상대방 단독 입찰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이거 혹시 뒤에서 짬짬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와, 굉장히 날카롭고 당연한 의문입니다. 겉보기엔 진짜 그들만의 평화협정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현행 법적 구조, 그리고 현재 거시경제에 아주 뼈아픈 현실이 얽혀 있습니다. 법적 구조랑 경제 현실이요. 먼저 법적인 구조부터 볼까요? 현행 도시정비법 메커니즘을 알아야 하는데 시공사 입찰에 1곳 이하의 건설사가 참여하면 경쟁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유찰 처리가 됩니다. 혼자 입찰하면 무효가 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차례 연속으로 유찰이 되면 그때부터 법은 조합이 단독으로 응찰한 그 업체와 수혜 계약, 즉 경쟁 없이 1대1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아까 2구역도 현대건설이랑 수혜 계약 맺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3구역과 4구역도 지금 딱 이 수혜 계약 수순을 밟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독 입찰을 노리고 들어가서 일부러 2번 유찰시키는 시간 끌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고 나면 출혈 경쟁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원하는 조건의 계약을 따내는 합법적인 통로가 열리니까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죠. 왜 예전처럼 치열하게 싸우지 않느냐? 네, 왜 안 싸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대화를 코로나19 이전, 그러니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나눴다면 청취자님이 상상하시는 대로 마케팅 비용만 수백억씩 쏟아부으면서 피 튀기는 출혈 경쟁을 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연결해야 할 거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러우 전쟁 등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의 폭등입니다. 자재비 인상. 요즘 뉴스 보면 공사비 갈등 때문에 막 짓던 아파트도 멈춘다는 기사가 매일 쏟아지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인상 수준이 아닙니다. 철근, 시멘트 할 것 없이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재료값이 몇 배씩 뛰었어요.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와, 그 정도인가요? 네. 예전에는 건설사들이 랜드마크 수주라는 타이틀을 얻으려고 당장 손해를 좀 보더라도 무리한 설계나 저렴한 공사비 제한하면서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출혈 경쟁을 했다가는 대형 건설사조차 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바닥입니다. 이익은커녕 적자를 볼 수도 있는 완전 지뢰밭이 됐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생존 전략을 전면 수정한 거예요. 무리하게 남의 파일을 뺏으려고 싸우기보다는 각자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조합 자금력이 탄탄해서 수익성이 100% 확실하게 보장된 곳, 거기에만 역량을 쏟는 거죠.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네요. 네, 업계에서는 딱 그렇게 부릅니다. 3구역은 현대가, 4구역은 삼성이 서로 구역을 암묵적으로 존중하면서 불필요한 홍보비나 비방전 같은 소모전을 없애고 알짜배기 실리만 챙기는 아주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와, 겉으로는 평화롭게 구역 나눠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면에 원자재값 폭등이라는 차가운 경제 논리랑 기업들의 처절한 리스트 관리가 숨어 있었네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실까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확실한 한 곳만 노리겠다는 기업의 냉정함. 이해가 좀 되시나요?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압구정 전체가 다 이렇게 실용적이고 평화롭게 흘러가느냐?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네, 여기서 반전이 있죠. 모두가 각자 실리 챙기고 뒤로 물러섰는데 유일하게 칼을 맞대고 엄청난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피 튀기는 격전지가 딱 한 곳 남아 있습니다. 바로 5구역이죠. 그렇습니다. 3구역, 4구역의 계산된 고요함이랑은 정반대로 5구역은 지금 용어상박의 전쟁터입니다. 5구역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추정 공사비가 약 1조 4,960억 원이고요. 최고 68층 높이로 1,397세대를 짓는 사업입니다. 한강변 최적의 입지인 이곳에서 대한민국 하이엔드 주거문화의 양대 산맥이죠. 현대건설과 DLENC가 사활을 건 2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회사의 전략 대결 보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둘 다 단순한 아파트를 넘어서 설계부터 금융까지 말 그대로 영혼을 갈아넣고 있더라고요.
네, 무기가 엄청나죠. 먼저 DLNC 전략부터 볼까요? 좋습니다. DLNC는 자신들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전면에 쫙 내세웠습니다. 이미 아크로 소울 포레스트나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걸 성공시키면서 한강변 최고급 아파트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한강변 특화 설계 능력을 입증했거든요. 아크로 하면 진짜 럭셔리의 대명사잖아요. 네, 이번 5구역에서도 글로벌 건축그룹 아르카디스 그리고 구조 설계 분야의 세계적 강자인 에이럽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에이럽이요? 네, 호주 오페라 하우스나 영국 런던 아이 같은 세계적인 랜드마크 구조 설계를 담당한 곳이에요. 기술력 끝판왕을 데려온 거죠. 와, 설계도 엄청난데 저는 사실 기술력보다 금융 쪽 전략 보고 더 놀랐어요. 아, 그 부분 보셨군요. DLNC가 무려 10개 금융기관이랑 협력해서 조합원들한테 하이엔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더라고요. 자산 관리, 세무, 심지어 상속이랑 증여 문제까지 컨설팅 해주겠다는 건데 아니 아파트 짓는 시공사가 무슨 프라이빗 뱅커처럼 재산 증식까지 챙겨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로 그 지점이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이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5구역 조합원들의 심리를 들여다봐야 해요. 조합원들 심리요? 이분들에게 아파트는 이제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거든요. 수백억 단위 자산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할지, 재건축 기간 동안 나오는 막대한 세금은 어떻게 방어할지, 그리고 이걸 자녀한테 어떻게 안전하게 물려줄지, 이런 토탈 솔루션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아, 그래서 단순히 좋은 집 지어줄게가 아니라 부의 대물림까지 우리가 책임질게 이렇게 파고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맞춤형 금융 컨설팅으로 표심의 가장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는 거죠. 집사 역할을 자처하는 거네요. 근데 이에 맞서는 현대건설 반격도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아까 현대가 2조 원짜리 4구역 쿨하게 포기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3구역이랑 이 5구역의 모든 걸 몰당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현대건설 야망은 압구정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현대제국으로 통일해버리는 거예요. 현대제국이요? 네, 이미 확보한 2구역, 그리고 제일 큰 3구역에 이어서 중간에 낀 5구역까지 싹 쓸어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압구정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전부 현대 브랜드로 덮이는 겁니다. 와, 진짜 엄청난 그림이네요. 이건 단순한 매출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주거 역사에 남을 엄청난 헤리티지의 확장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 RSHP 관계자들까지 현장으로 불러서 독보적인 랜드마크 설계안을 다듬고 있죠. 게다가 금융 지원 스케일로 보면 현대가 DLNC를 숫자로는 압도하더라고요. KEB 하나은행 비롯해서 무려 17개 금융기관이랑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네, 재건축 각 단계별로 아주 세분화된 맞춤형 상품을 주겠다는 거죠. 이건 뭐 거의 현대건설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국가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느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보기엔 이 5구역 전투는 단순한 아파트 공사 따내고 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강변 랜드마크라는 눈부신 왕관을 두고 헤리티지의 절대 강자인 현대, 그리고 럭셔리 하이엔드 특화의 정점인 DL, 이 둘이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타이틀 매치를 벌이는 거예요. 맞아요. 설계사 이름값부터 금융사 동원할 숫자까지 기업의 영혼과 자본을 다 갈아 넣은 총력전입니다. 네, 정말 사활을 걸었네요. 이 5구역 승자가 앞으로 대한민국 프리미엄 주거 시장의 권력 지도를 어떻게 다시 그릴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시금석이 될 겁니다. 단독 입찰로 리스크 피하던 대형 건설사들이 유독 이 5구역에서만 수조 원의 리스크를 다 감수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보면 압구정 한강변이라는 타이틀이 진짜 거대하긴 하네요. 그 상징성이 모든 걸 압도하는 거죠. 자, 14조 원의 테이블 위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오디오 말미에 전체적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네,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6월 지방선거라는 거대한 정책 리스크를 피하려고 조합들이 5월에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을 살펴봤고요. 네, 둘째, 원자재 가격 폭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혈 경쟁을 피하고 수의 계약으로 실리를 챙기는 현대와 삼성의 영리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평화 속에서도 압구정 마지막 전장인 5구역에서 벌어지는 현대건설과 DLNC의 자존심건 빅매치까지 지켜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현상을 단순히 강남 최고 부자 동네의 아파트 공사 이야기로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이 안에는 지금 글로벌 경제의 뼈아픈 단면이 다 들어있거든요. 원자재 값 상승, 인플레이션, 정책 불확실성 시대에 거대 기업들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생존 전략이 수십조 원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경제 교과서인 셈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아, 압구정의 비싼 아파트 또 짓나 보다 하겠지만 이면에 얽힌 법적 맹점, 경제적 현실, 정치적 변수, 기업의 생존 본능을 다 연결해 보니까 새로운 통찰이 확 열리네요. 네,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죠. 청취자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집주인 바뀌기 전에 급하게 도장 찍으려는 세입자의 불안한 마음, 그리고 확실한 수익을 위해 2조 원짜리 파이도 쿨하게 포기하는 기업의 냉정함. 이 모든 게 우리가 겪는 불확실한 세상에 대한 거대한 방어 기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그래서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죠? 오늘 보셨듯이 최고 자금력을 가진 대형 건설사조차 100% 수익이 보장된 압구정 초대여에만 몰빵하고 있잖아요.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발을 빼고요. 네, 완전 철저하게 계산해서 움직이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조합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서울 외곽 혹은 지방의 낡은 아파트 재건축 시장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그거 정말 상상하기 두렵고 뼈아픈 포인트네요. 건설사들이 황금알 낳는 거위만 찾아다니면 당장 수리가 필요한 평범한 곳들은 그냥 차갑게 방치될 수밖에 없잖아요. 부의 양극화가 도시 재건축의 속도 그 자체를 양극화시키는 건 아닐지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도 의미 있는 질문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플래닛 팟캐스트였습니다.